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한테 중국어 합격의 중요한 비밀들, 중요한 전략들 이런 것들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게 된 전용진이라고 합니다. 떨리네요. 발음이 샜어요. 자, 오늘 날씨가 다행히 그렇게 춥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다행인 것 같고 생각보다 많은 분이 왔어요. 지금 이 시간에 여기까지 오기가 지금 쉬운 일이 아닌데 생각보다 작년에 비해서는 지금 몇 배야. 원래 되게 시간 맞춰서 지금 딱 여기 올 수 있었던 것도 인연인 것 같고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교육학 수업 여러분 다 지금 들으셨나요? 교육학 관련해서. 교육학도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임용이라는 게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교육학 수업하고 이제 전공 수업, 그렇죠? 교육학과 전공 이 두 가지가 균형이 잘 맞아야 돼요. 그래서 교육학에서도 교육학과 관련한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간단하게 여기 오신 분들이 지금 상태가 어떤지, 상태가 어떤지, 그 상태라는 것은 지금 현재 몇 학년인지 임용시험 준비는 있는지 이걸 잠깐만 파악할게요. 그래야 여러분한테 제가 더 현실적으로 더 좋은 도움을 드릴 수 있으니까. 일단 나는 재학 중이다. 대학원, 대학. 재학 중이다. 오케이. 자, 오케이. 됐어요. 그럼 뭐 입학 전이다. 이건 아니겠죠? 나머지 분들은 이제 졸업을 하신 거고. 자, 그래서 크게 지금 대부분 지금 아직 그러니까 작년에 시험을 못 보신 분들이에요. 그렇죠? 보신 분도 물론 여기서 계실 수 있겠지만 이제 앞으로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 더 많네요. 그리고 이 강의는 원래 그런 분들을 위한 강의이기 때문에 잘 오신 것 같고요. 오늘 그러면은 제가 임용에 대해서 전반적인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근데 시간이 2시간이에요. 대단히 제한적입니다. 사실 제가 이제 맘먹고 강의를 하려면 보통 4시간. 길게는 제가 얼마 되지도 않았네. 한 달쯤 전에 아침 10시에 시작해서 저녁 10시까지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점심 한 번 먹고. 학생들도 다 있었겠죠. 시험 보기 바로 일주일 전. 시험 보기 일주일 전에 총정리 특강을 했어요. 예전에는 없었는데 제가 뭔가를 시험 보러 가기 전에 정리를 해주고 싶어서 원래 한 1박 2일로 하려고 그랬는데 그것도 여러 가지 현실상 문제가 많고 그래서 하루 종일 했어요. 그랬는데 그때 제가 다뤘던 문제 중에 시험 문제가 나왔습니다. 고생했는데 시험 문제가 나야 되겠죠? 그래서 시험 문제가 나와서 저 나름대로 보람을 느끼고 그랬던 기억이 있네요. 그래서 제가 강의를 시작하면 사실 몇 시간 안 쉬고 할지 몰라요. 3시간, 4시간도 여기서 하라면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정해진 시간이 2시간밖에 안 되잖아? 그러니까 대단히 짧고 그다음에 간결하고 명확하게 제가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임용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관심이 있었고 교직을 이수를 했으니까 알고는 계시겠지만 오늘은 그래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적인 내용 이걸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임용을 본격적으로 준비하면 되느냐. 이제 새해가 곧 밝아오죠. 제가 좀 전에 어떤 아는 사람 만났는데 내년에 뵙겠네요 그러는 거야. 내년에. 생각해보니까 내년이야 곧. 그쵸? 한 1, 2주 지나면 벌써 이 달력이 바뀌지 않습니까? 2020년. 야, 2020년 생각해보면 참, 먼 미래 같았는데, 2020년이에요. 자, 2020년, 우리가 이제 교사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앞으로, 그러니까 내년에 시험 보실 분이 지금 제일 많은 것 같은데, 1년 동안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이야기, 그 다음에 또 필요한 경우에는 아주 디테일하고 중요한 이야기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여기, 자료 중에 자료가 여러 가지 있는데, 전략 특강이라고 해서 특강 정보 나온 자료를 봐주세요. 이거 보면서 간단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선발 인원의 변화 추이인데, 자, 2020학년도, 그러니까 20학년도는 지금 학년도니까 지금 올해 시험을 봐가지고 진행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자, 안타깝게도 사람이 많이 줄었어요. 작년에 80명 했는데 42명, 뭐 공립은 41명이고 사립까지 합쳐 42명인데 어쨌든 많이 줄었죠. 많았을 때는 우리가 115명도 뽑고 80명, 90명 막 그랬죠. 호황기가 있었습니다. 2014부터 2019까지 호황기인데 딱 올해가 좀 힘들어요. 올해가 사실 50명 이상만 뽑으면 행복한 거거든. 그러면 적은 건 아니에요. 자, 2011학년들 보세요, 여러분. 놀랍습니다. 2011학년도 몇 명 뽑았어요? 전국에서 21명. 서울 경쟁률 봐주세요.
94.8대 1. 후덜덜덜. 그때도 시험을 봐가지고 합격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시험에서 갑자기 이제 60으로 올라갔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전에도 사실 앞에 추이는 없는데 앞에도 계속 떨어졌었어요. 급격히 떨어졌다가 다시 60으로 회복해서 90, 100, 120 간 거야.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수급의 전체적인 여러 가지 영향이 우리한테 이제 선발 인원에 영향을 미쳐요. 그걸 미치는 요소들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내가 노력해서 늘리거나 그럴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한번 이렇게 적어졌다고 실망할 게 없는 게 최근에 갑자기 중국어가 이제 불필요하거나 중국어를 안 뽑는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절대 그럴 수는 없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올해 줄어든 것은 저도 속상해요. 저는 60명 정도는 나올 거라고 그렇게 기대를 했는데 좀 적게 나오긴 했어요. 그러다 보니 학생들이 더 진지하고 더 열심히 하게 공부하는 것도 있고요. 가고 중간에 포기한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열심히 공부를 하다가 사람이 적게 뽑으니까. 근데 그 중에서는 대단히 안타까운 사람도 있습니다. 제 눈에는 저 사람이 정말 좀만 더 열심히 공부하면 합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보이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본인이 포기한 걸 뭐 어쩔 수 없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안타까운 거고, 또 그 힘든 상황에서도 초반에는 성적이 안 나오고 실력이 좀 부족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열심히 해가지고 모의고사 때 성적이 확 오르고 실제 시험에서도 좋은 성적이 예상되는, 아직 나오진 않았으니까 좋은 성적이 예상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황은 다 똑같은데 사실 이걸 어떻게 누가 받아들이느냐 이거에 따라서 좀 많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원이 적었다, 이제 여러분들이 오히려 더 이렇기 때문에 더 굳은 각오를 하고 여러분이 공부에 뛰어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걸로 이 밑으로 내려가기는 일단은 쉽진 않아요. 이 밑으로 내려가기는 쉽진 않고 이 정도 선이거나 혹은 이제 다시 반등을 하거나 그렇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그럴 수 있다. 21명 뽑았다 다음에 60명 되잖아요. 그때 21명 뽑을 때 어떤 소문이 뽑았냐. 이제는 앞으로 중국 교사 안 뽑는다는 소문이 파다했어요. 헛소문들. 정말 많아요. 헛소문들. 지금도 헛소문 떠돌아다녀. 올해 뭐 커트라인이 몇 점이다. 다 헛소리. 자기가 자기 점수도 모르는데 무슨 커트라인 알아요. 그런 것들은 여러분 현혹되면 안 돼요.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게 있어 싶을 텐데 있는데 의미 없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뚜껑은 까봐야 알고요. 심지어 점수를 가채점 할 때도 엉터리 답으로 채점한 경우에는 답이 맞을 수가 없어요. 이제 그 얘기는 나중에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제 힘든 상황에서 공부를 합니다. 사실 힘들지 않은 사람이 없겠지만 우리 정말 힘들어. 공부할 것도 많잖아요. 이론도 해야죠. 이론도 하나입니까? 어학 있죠. 문법 있죠. 그쵸? 그 다음에 문학사도 있어요. 요놈은 문학사도 현대문학도 해야 된대. 당연히 현대문학 이번에는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현대문학. 제가 시험 보기 얼마 전에 지금 상황에서 나 같으면 현대문학 안 한다, 포기한다 그랬어요. 공부가 안 되는 사람은. 된 사람은 열심히 하고. 제가 그 말씀 드렸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때 어느 순간에 어떤 거에 집중해야 되는지 선택과 집중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12월에 여러분이 이 강의를 듣는다는 것은 큰 행운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1월이 달라지는 거고 1월이 달라지면 2월, 3월이 또 달라지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출발이 항상 제일 중요한데 이 출발을 지금 12월 이 시간에 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만큼 부지런한 거고 선생님이 되고 싶은 열망이 있는 겁니다. 제발 그 꿈을 다 이뤘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지금 제가 어제 청첩장을 받았는데 합격한 선생님이야. 집은 광주인데 이제 서울에서 시험을 봤어요. 서울에서 시험 보고 서울의 노량진에 서울 그때 처음 온 거야. 학교도 다 광주였고 근데 서울에 살아봤더니 서울이 너무 좋대. 그래서 선생님 저 서울 볼래요. 그래서 그래 봐라 그랬지. 이 선생님이 붙었을 때가 2012나 되나? 12쯤 될 것 같아요. 완전 좋다. 12 12, 13 이쯤 같은데 그래서 붙었습니다. 근데 재수했는데 붙었어요. 붙어가지고 아주 잘 살고 있고 청첩장이었어요. 청첩장. 시집 간다고. 얼마나 이뻐. 시집 간다고. 자, 그랬는데 뭐 그렇게 해서 힘들지만 그 힘든 과정을 잘 극복하고 자기가 뭐 자아실현, 뭐 어떤 성취 이런 것도 누리면서 또 행복하게 주변 사람들과 사는 모습들을 보는 게 어떻게 보면 저한테 큰 낙입니다. 큰 낙이에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1월 첫째 주 토요일 날 결혼식을 하는데 어떻게든 제가 가기 위해서 지금 어떻게든 가야 되는데 우리가 수업이 있었는데 어떻게 할까 지금 계속 지금
고민 중인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뭐 각자의 목표는 다 다르고 뭐 내가 꿈꾸는 꿈은 다르겠지만 어쨌든 여기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선생님이 되고 싶어서 모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꿈들이 다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지금 12월에 시작한 것은 정말 잘한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전형의 특징이라고 되어 있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단은 사전 예고란 게 나와요. 사전 예고. 처음에 사전 예고할 때는 얼마나 살벌했는지 모릅니다. 32명 나왔어요. 32명. 그 전에 70명 뽑았는데 78명 뽑았는데 32명 뽑는다고 나왔다고요. 절망적이었죠. 물론 그 전에 78명 뽑을 때도 50명 뽑는다고 하고 78명을 올라갔어요. 그래서 실제랑은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너무 낮게 시작해서 멘붕이 왔죠. 30명 뽑는다 그러는데 그때 다 이제 그만둔 거야. 그리고 이제 최종 그만둔 사람들이 꽤 있고요. 최종적으로는 42명이 나왔어요. 뭐 많은 건 절대 아니고요. 적죠. 상대적으로 최근에 비하면 적습니다만 뭐 42명, 40명 미만으로 넘어갈 때도 옛날에 많았어요. 최근에 계속 좋았다가 약간 지금 한번 그런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겠고요. 다시 예전처럼 다시 반등해서 인원 수는 올라갈 겁니다. 자, 그렇게 되고요. 시험은 이제 11월에 시험을 봐요. 여러분 다 다 관심이 있어서 주변에든 시험 보는 사람들이 있어서요. 다 아실 겁니다. 그리고 1차 합격자 발표는 보통 1월 초에 나는데 올해는 12월 말에 나요. 12월 말. 와, 12월 날짜 절묘하죠. 12월 31일. 야, 이거 결과에 따라서 한 해의 끝과 시작이 이 송구 영신이 어떻게 되느냐? 지옥이냐? 천국이냐? 갈리겠죠. 와우. 정말 이 날짜가 절묘합니다. 어쩌록 그렇고 이제 1차 시험이 1월 말에 마지막 1월 말에 시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최종 발표는 2월 초에 나는 스케줄로 됩니다. 그래서 2차 시험이라는 것은 면접하고 수업 실현, 지도안, 경기도 같은 경우는 집단 토의 같은 그러한 면접이 있어요. 그래서 1차 시험은 결국 구술고사, 우리가 손으로 써서 문제를 보고 손으로 써서 답을 내서 채점을 받는 그런 전형적인 시험, 페이퍼워크고요. 그 다음에 페이퍼 테스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구술고사니까 지금 여러분과 저처럼 면대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업 실현 같은 거 이런 것들을 해요. 지금 이 강의장에서도 어제도 수업 실현 연습하고 그랬는데 예를 들어 들어와서 各位考官大家好 뭐 인사하고 그러면서 同学们都到齐了吗那么现在开始上课吧今天呐天气有点冷是不是막 이러면서 수업해야 돼 중국어로. 자,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수업을 가지고 해야 돼요. 그래서 막 뭐 박수도 치고 막 노래도 부르고 막 하고 막 별짓 다 합니다. 재밌어. 힘들지만 재밌어. 정말 힘든데 나름 재밌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지금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다른 강의실에서 지금도 하고 있는 제가 연습을 시키고 왔어요. 그래서 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연습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요. 아직 1차 발표가 안 났죠. 안 났지만 지금 하고 있어요. 이 학생들이 현명한 학생들입니다. 자, 왜 그런지는 뭐 차츰차츰 나중에 또 말씀드리고 하겠고요. 지금 합격자 발표 안 났지만 열심히 하는 학생들이 있다. 이 학생들이 이제 이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결국은 합격자의 자리를 최종 합격까지 가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단계별로, 그 다음에 그 월별로, 계절별로 혹은 지금 상황에 따라서 공부를 어떤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지금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이야기의 핵심 내용이에요. 그래서 전략을 세우는 거지. 우리가 공부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넘어가기 전에 특강 정보, 제가 지금 시간이 짧아서 막 급해서 말씀 못 드렸는데 제 개인 정보, 개인 이야기, 뭐 이름이라든지 뭐 다 있습니다. 보시기 바라고요. 전화번호도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은 오늘 시간이 짧아서 다 얘기 못했다 이런 분들은 언제라도 전화나 문자, 카톡 다 됩니다. 전화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메일을 주셔도 좋고 카페에 오시면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다 있어요. 자, 이 정도 말씀드리고 1차 얘기를 좀 해볼게요. 1차 시험 얘기를. 1차 시험이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이것도 아주 요약, 간결, 깔끔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첨단 시스템이에요. 본 적 있어? 자, 여기다가 제가 판서를 하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 1차 시험은요. 일단은 교육학이 있죠. 교육학.
아까 여러분이 열심히 이야기를 들었던 교육학. 교육학이요, 20점이에요. 1차 시험에서 20점. 그래서 8대 2의 비율이에요. 전공은 당연히 80점입니다. 80점. 이렇게 구성이 돼요. 그래서 100점 만점입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가산점이라는 요소가 있고요. 뭐 내신 성적이라는 게 있지만 이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전혀 몰라도 아무 문제 안 돼요. 아무 문제 안 됩니다. 그러니까 궁금하신 분은 제가 질문하면 말씀을 드릴 텐데 뭐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건 몰라도 상관없다. 그냥 자동으로 그냥 처리되게 되어 있다. 그리고 가산점은 어차피 해당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가산점이 많이 예전에는 되게 많았거든요. 컴퓨터도 있고. 근데 지금은 없으니까 여러분이 가산점을 지금 따고 싶어도 딸 수 있는 것도 없어요. 옛날에는 복수 전공도 뭐 이거 있었고 막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막 학교 다닐 때도 복수 전공을 했냐 안 했냐 막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 그런 거 다 없어졌어. 어떻게 보면 가산점에 의해서 워낙 이 시험이 0점 몇 점에 따라서도 뒤집어지는 시험이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커트라인 지으면은 그러니 이게 가산점에 의해서 순위가 바뀌는 경우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산점의 역할은 크지 않아요. 자, 뭐 내신이라는 것도 있는데 뭐 말이 나온 김에 말씀드리자면 내신은 어떻게 되느냐면 여러분의 1차 성적의 석차로 결정이 됩니다. 1차 시험의 석차. 그럼 1차 시험은 뭐냐? 저 교육학 석차냐? 아니에요. 전공 석차예요. 그럼 여러분은 내신 점수를 받아야 되는데 내신 점수는 다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동으로 시험만 응시하면. 그런데 이 내신 점수를 잘 받으려면 결국 뭘 잘해야 돼요? 전공을 잘 봐야 돼요. 전공을 잘 보면 전공에서 그 지역에서 내가 서울을 지원했는데 내가 서울에서 상위 5% 안에 들었다. 100명이 지원했는데 5등 안에 들었다. 그러면 나는 만점을 받는 거고요. 7등, 8등 했다. 그러면은 0점 몇 점 깎여요. 아시겠죠? 근데 그걸 올리는 방법은 뭐야? 결국 1차 성적을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알 필요가 없어요. 그냥 1등 하시면 돼요. 그럼 20점을 다 줍니다. 되게 좋죠? 그리고 실제로 이게 우리가 선발 인원을 놓고 경쟁률을 비교해 보면 결국 대부분 이게 20점 만점에서 보시면 보통 20점 만점이 많거든요. 20점에서 0.4점 깎게 사실은 석차가 밀려도 19.6 있죠. 19.6 거의 여기서 끝나요. 다 1차 합격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밑에 사실은 뭐 18.8 받아갖고는 애초에 1차를 합격을 못해. 등수 안에 못 들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건 변별력이 없어요. 변별력은 없는데 다만 내 점수가 20점이 아니고 19.6이면 상위 12%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 등수가 안 좋은 게 되는 거죠. 1차 점수가. 그걸 알 수 있긴 합니다. 그거를 결과적으로. 그렇죠? 근데 대부분은 합격한 사람은 다 20점을 받고 해요. 그러니까 그 등수 안에 들어야 돼. 그러니까 결국은 내신도 신경 쓸 게 없다. 있는 줄 몰라도 된다. 왜? 전공 공부만 열심히 하면 돼요. 교육학은 여기다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전공의 석차예요. 됐죠? 그래서 비중 자체도 교육학하고 전공이랑 비교해보면 8대 2예요. 그죠? 8대 2. 가름마도 8대 2 그러면은 이게 과격한데, 이 8대 2 정도면요. 전공이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인 거죠. 그래서 교육학은 지금 뭐 많은 학생들 중에 제가 가르쳤던 수많은 합격생들 중에 실제로 과락 점수를 딱 맞고, 과락이 몇 점이냐면 8점이에요. 8점 이상이면 과락을 면합니다. 8점 맞고 합격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교육학이 8점인데. 물론 18점도 있겠죠. 18점 맞으면 더 좋겠죠. 8점 맞고 합격한 학생은 전공이 아주 성적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교육학은 만점 맞아도 절대 합격한다고 보장할 수 없어요. 근데 전공은 만점이면 거의 합격이라고 봐야죠. 교육학은 8점만 맞으면 되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교육학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교육학도 분야가 많고 하기 때문에 차근차근 여러분이 설명 들은 대로 그래서 차근차근 열심히 준비하긴 해야 됩니다만 교육학이 나의 당락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결국은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전공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사실 시험제도 바뀔 때 아예 교육학 시험도 없애려고 그랬어요. 근데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교육학 시험이 남게 됐어요. 그래서 논술 형태로 남아 있었는데 아예 없애자는 얘기 있었어요. 결국은 왜냐면 교육학도 좋긴 좋지만 학교에서 배우잖아. 대학에서 다 이수하고. 그러니까 전공 시험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뭐 그런 논의도 있었던 적이 있어요. 뭐 어쨌든 지금 현재는 현존하는 거니까요. 뭐 우리가 이걸 열심히 하긴 해야 되겠지만 교육학을 그러니까 가끔 그런 안타까운 경우가 있는 거예요. 교육학을 정말 열심히 해. 교육학 뭐 모의고사 보면 뭐 성적이 맨날 18점, 19점 나와. 근데 전공은 꽈락을 못 넘어. 1년을 그렇게 열심히 어쨌든 전공도 하긴 했겠지만 결과적으로 그런 상황이 되면요. 교육학이 뭐 어디다 씁니까? 교육학 점수를. 차라리 전공 50점 나오고 교육학은 꽈락 정도 살짝 면하는 정도가 훨씬 더 균형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내년에 다시 공부를 한다. 만약에 그런다 그러면 재수를 한다 그러면 합격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죠. 그래서 교육학하고 전공하고의 비율을 잘 조절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교육학도 꽤 많고 전공은 전공대로 많고, 그래서 아까 말한 이론 분야도 있지만 독해도 있고요. 수많은 분야들이 있습니다. 한문도 해야 되고요. 그렇죠. 사실 고문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다 하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수업을 하는 제 입장에서도 힘들고 많은 과목들을 해야 되니까 많은 과목. 얼마 전에 학생들이랑 이렇게 몇몇 학생들이랑 같이 밥을 먹고 하다가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내년 수업을 어떻게 계획을 짤까? 너희들 의견을 말해보렴 하고 막 학생들이 얘기를 했어. 아 그래 좋은 생각이야. 그래서 일부 그런 것들도 반영을 하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근데 선생님 그러다 죽는 거 아니에요? 학생들이 이제 걱정을 해주는데, 다행히 아직까지 죽을 것 같진 않아요. 내년까지는 살아있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이 내년에 빨리 합격하셔야 됩니다. 제가 언제 이러다가 아니다. 뭐 그건 너무 오버고 아직까지 그래도 크게 뭐 아프지 않고 올해도 아주 즐겁게, 그리고 올해는 특히 그러고 보니까 별로 안 아팠어요. 제가 감기도 잘 안 걸리고 쌩쌩했네. 그랬는데 어쨌든 저도 힘들어요. 많이 가르쳐야 되니까 그만큼 시간도 많이 필요하고, 여러분도 힘들지. 이런 것들을 다 해야 되는, 더군다나 초수인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뭐 하나 놓치기가 어려워요. 재수생 같은 경우는 내가 부족한 부분만 집중적으로 거기를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초수인 경우는 그게 뭔지를 모르잖아. 뭘 내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제일 초수생의 입장에서 제일 난감한 부분이에요. 어려운 부분이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전반적으로 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긴 합니다. 다만 제가 사실 특강 갔을 때 만났던 친구들도 있는데, 학교를 가거나 이제 특강을 가거나 그러면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수업을 열심히 들으라는 얘기를 합니다. 사실 제가 특강 갔을 때도 제가 뭐 학원 강의를 뭘 들으라 이러지 않았어요. 뭘 들어야 될까요?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듣지 말랬어요. 웬만하면 듣지 말고 수업 들으라고 그랬어요. 왜냐면 학교 다닐 때는 학교 수업을 들어야 돼요. 학교 수업을 더 많이 듣고. 다만 이제 시험이 가까워지고 내가 이제 응시할 수 있는 그때가 되면 학교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은 제한적이에요. 대부분의 학교가 임용생을 위한 전문적인 과정이 있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뭐 여러 가지 상황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분야를 다 커버할 수가 없어요. 학교에 따라서 학교마다 뭐 거의 대부분 다 그래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학교가. 그다음에 임용생은 여러분 아시지만 다 사람 수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특히 학부는 일부 소수 정예, 여러분 같이 똑똑한 학생들, 그죠? 교직이수하고 똑똑한 학생들. 대학원은 좀 낮긴 합니다만, 대학원은 또 혼자 공부하는 거지 뭐 교수님이 뭐 일일이 다 뭐 챙겨주는 게 또 아니고 뭐 어쨌든 이렇든 저렇든. 그래서 그걸 교수님이 누군가가 뭐 하기가 쉽지가 않아. 결국은 여러분들이 시험이 다가오면, 이제 내년에 시험을 본다 그러면 정말로 집중력으로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전에 내가 전공 분야, 내가 그 학부 다닐 때 혹은 대학원에서 전공 지식들을 얼마만큼 잘 쌓아놨느냐가 사실은 이 사람의 성장을 상당히 결정을 해요. 잘 결정합니다. 작년도 서울 수석이 있어요. 서울 수석. 요 앞에서 수업을 듣던 학생인데, 놀랍게도 올해 이제 해가 바뀌면 25이 되겠네요. 올해 이제 내년에 해가 바뀌면 25. 왜냐면 4학년 때 졸업하면서 합격했거든. 그러니까 가장 합격할 수 있는 최저 나이죠. 근데 심지어 서울이고요. 수석했다고. 이 친구 가지고 있는 뭐 장점도 많은데 어쨌든 단점도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로 많이 지도도 하고 그랬는데, 자연스럽게 제가 이제 이 친구랑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제 그렇게 관심 있는 학생들의 경우 이제 물어보거든. 너 학교 다닐 때 무슨 과목을 좋아했니? 이게 물어봐요. 얘기하는데 일단 놀랬어. 이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그죠? 싹수가 이제 노란 게 아니고 뭐라고 해야 돼? 싹수가 아주 이뻐요. 어떻게 이쁘냐? 남들이 싫어하는 과목들을 좋아했어. 전공 분야. 예를 들어 문자학 이런 거. 그거 누가 좋아하나? 별로 좋아할 사람이 별로 없어요. 많지는 않습니다. 보통 하면은 뭐 회화 수업, 뭐 번역이나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중국어 회화 실력도 올리고 뭐 HSK 점수도 따고 하니까 많이 하긴 하는데, 근데 그 수업을 그런 것들도 물론 뭐 잘했겠지만, 이 학생이 말하는 재미있는 수업이라는 것은 대단히 전문적인 영역이었어요. 고문에 대해서도 좋아했고. 그러니까 남들이 싫어하는 거를 이 사람은 좋아한 거야. 그럼 어떻게 돼?
남들보다 훨씬 준비하기가 더 빠르죠. 제가 똑같은 수업을 해도 훨씬 잘 이해하고 잘 알아먹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또 이 친구를 칭찬하자면 두 가지 정도 칭찬할 게 있는데 하나만 하면 어쨌든 제가 이건 고쳐라, 이건 잘못이야 라고 이렇게 해서 이제 알려주잖아요. 그럼 또 고쳐와. 그 능력도 대단히 훌륭한 능력이에요. 우리가 누군가한테 선생님이 뭔가 저한테 알려줬어. 우리 선생님이 용진아 이건 이렇게 해라. 그랬을 때 제가 바로 바꿀 수 있느냐? 바꿀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거든요. 부모님의 조언도 그렇고 친구의 조언도. 근데 바로 바꿔와. 그 놀라운 능력이에요. 그러면 제가 가르치기가 아주 편하죠. 아주 편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초반에는 눈에 그렇게 띄진 않았는데 이 친구가 7월, 6월 딱 교생실습 갔다 왔어요. 교생실습 가가지고 그때는 인강으로 들었고 그래서 한 달간 얼굴도 못 봤고 뭐 그랬었는데 결국은 합격을 했습니다. 합격을 했어요. 그것도 서울 수석 초수가. 자, 그러니까 근데 그 전해 학생도 서울 수석의 초수였어요. 거기는 여기 앉아 있는 학생. 근데 그 학생인데 거기는 애엄마, 나이가 좀 많은 직장인. 자, 거기도 서울인데 초수.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어려워요. 이게 시험이 더군다나 올해처럼 사람이 적게 뽑으면 더 심리적 타격이 크죠. 근데 서울 수석은 나오죠. 경기 수석도 나오고 항상. 내가 거기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거야. 일단 우리의 목표는 간신히 처음부터 공부할 때부터 여러분의 목표는 정말 소박해. 나는 커트라인으로 붙겠다. 이제 정확히 얘기하면 커트라인이라도 붙고 싶어요. 그 마음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죠. 그런데 처음에 공부할 때 목표를 커트라인을 목표로 잡으면 안 되겠지. 예? Boys be ambitious. 야망을 가져야지. 난 수석하겠다. 이런 마음 갖고 하란 말이야. 수석이 못 될 망정.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세요. 초수인데 1년 만에 서울 수석하잖아. 그럼 뭐야? 제대로 공부하면 어디든 합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예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자기 학교에서 처음 합격한 학생도 있고요. 그런 유의 학생도 많아요. 서울여대에서도 처음 합격한 학생이 제 학생이었는데 지금 모 학교에서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그렇고 뭐 여기 있는 남영동에 학교 다니는 그 친구도 자기 학교에서 처음이었고 인천에 있는 선생님도 자기 학교에서 처음이었고 그러니까 자기 학교에서 아직 합격한 사람이 없는 학교도 있어요. 올해도 저는 이제 최초 합격자가 나올 거라고 좀 기대하고 있어요. 자기 학교에서 한 명도 한 적이 없는데 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는 학생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더 나오겠죠. 올해도 나올 건데 그런 학생들을 만들어내고 길러내는 게 저한테는 일종의 가장 큰 즐거움이고 일종의 저로서는 1년의 어떤 농사고 게임이고 그것이 저의 어떤 목표이기도 해요. 모든 사람의 합격이 마찬가지지만 그럴수록 더 자극적이고 짜릿하단 말이에요. 초수인데 수석 합격시키는 거. 그 학생이 일단은 똑똑하고 훌륭한 거예요. 하지만 제가 그 학생을 만나서 그렇게 가르쳐서 할 수 있는 거는 저한테도 큰 보람이고 기쁨이죠. 그리고 저는 제 방법이 맞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교수 방법이나 이런 것도 말씀을 드릴 거예요. 다만 제한적이다 보니 너무 디테일한 것까지는 다 얘기할 수는 없을 거고 큰 틀에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 어쨌든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 마음가짐이에요. 마음가짐. 내가 열려있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적극적으로 내가 부딪혀서 내가 모르지만 이거 극복하겠다는 마음가짐도 필요하고요. 이런 게 없이 도망다니고 숨고 어디로 감추려고 그러고 이런 식으로 공부해 갖고는 제대로 이건 성장할 수가 없어요. 특히 2차에서는 여기 와갖고 모든 걸 보여줘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나는 뭐 그냥 뭐 쭈뼛거리고 막 이러면 재미없는 거야. 2차도 잘 할 수 없습니다. 2차도 상당히 또 중요한 과정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할 때 이왕 공부하기로 마음 먹었으면 안 할 거면 그냥 처음부터 그냥 그만두고요. 안 할 거면 그냥 시작도 하지 마. 그 시간에 다른 거 하는 게 나아. 이 기회비용이라는 게 얼마나 큽니까? 시간이며 돈이며. 자, 그런데 하려고 마음 먹으면 제대로 내가 한 명 뽑아도 내가 매년 하는 말이에요. 이거 100명 뽑을 때도 했단 말이에요. 매년 몇 명 뽑든 상관없다. 나는 한 명 뽑아도 내가 합격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도전하고 덤비란 말이죠. 그럼 5등 안에 들겠지. 어떤 적극성과 열정이 필요합니다. 가르치는 사람만 열정이 넘친다고 되는 게 아니야. 결국 저는 힘없이 그냥 뭐 대충 가르쳐도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하면 여러분이 성장하는 거고요. 단 제가 그렇게 대충 가르칠 일은 없어요. 열심히 가르칠 거고 제대로 가르쳐 줄 거고 근데 여러분이 그걸 제대로
따라오지 못하고 이놈의 수업은 언제 끝나나 이러고만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가장 큰 건 어찌 보면 뭐 전공 80, 교육학 20이 중요한 게 아니야. 마음가짐.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짐을 갖고 이 시험에 응하느냐, 얼마만큼 나한테는 용기와 적극성이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모든 일에서 마찬가지지만 특히 임용은 그렇습니다. 지금 전 아직도 그 중간에 포기한 그 친구들이 너무 아깝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해요. 그 사람 인생에 있어서 그 6개월은 어떻게 해. 그래서 굳은 마음을 갖고 이해 시작하고 대신 훨씬 더 진지하면서도 즐겁게 공부해야 됩니다. 공부는 재밌어야 돼요. 재미없으면 공부는 그냥 그대로 고통일 뿐이죠. 근데 공부도 얼마든지 재밌을 수 있습니다. 저는 학생들한테 선생님 공부가 너무 재밌어요. 이제야 공부하는 법을 알겠어요. 이런 얘기를 받는 것이 사실은 제일 행복해요. 얼마 전에도 그런 메일을 받았어요. 너무 좋아. 그래서 내가 잘하고 있구나. 더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용기를 얻는데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갖고 그래서 저의 지도를 열심히 잘 따라서 그 다음에 여러분의 그 열정하고 진지함이 함께 어우러지면 우리가 훨씬 더 재미있고 힘든 일이지만 힘들고 높은 산이지만 그 어떤 산이라 하들 못 오를 산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자세를 당부를 좀 드려봅니다. 자, 얘기가 다시 이제 마인드 컨트롤 이쪽으로 갔는데 자, 그걸 기본 전제로 삼고요. 전공에서 전공이 8대 2라고 그랬죠? 전공은 다시 분야가 여러 가지는 많아요. 크게 보면 이론 분야가 나와요. 아까 이론 얘기했었죠? 어학이 있고요. 어학. 우리가 흔히 어학이라고 말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문법이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어학, 문법, 문학사, 아까 얘기한, 문학은 다시 현대문학하고, 고전문학 또 나눌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도 얼마든지 세부적으로 계속 나눕니다. 뭐 좀 이따 표에서 나올 텐데 얼마든지 나눠갈 수 있어요. 얼마든지. 자, 대략적으로 보면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독해 부분이 있어요. 독해도 역시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서 나눌 수 있는데 대화문 형식으로 나누는 것들이 있고요. 또 일반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지문이 나올 수도 있고 그냥 평범한 지문도 나와요. 사실 난이도가 그래서 다 달라요. 무조건 어려운 것만 나오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쉬운 것만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작년이 아니죠. 올해네요. 최근 문제도 그렇게 쉬운 문제도 있었고 대단히 어려운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파악하는 능력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러니까 독해도 뭐 여러 가지가 정말 여기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흔히들 우리가 꼭 대비해야 될 분야는 뭐냐면 현대문학하고 고문이에요. 고문. 특히 고문은 특히 어렵죠. 현대문학도 어렵습니다. 현대문학도 일반적인 중국어의 그냥 글하고 일반적인 에세이하고는 다르죠. 거기에 사용되는 어휘라든지 거기에 들어있는 의미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캐내야 되기 때문에 뭐 현대문학도 대단히 어렵습니다. 기타 나머지는요. 거기서 거기야. 뭐 거기서 거기 이거는.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사실 우리가 어떻게 대비하기가 어려워요. 지문이나 이런 것들을 다 대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많이 해야 돼요. 이 분야도 보고 저 분야도 보고 예를 들어 과학과 관련한 분야도 보고 뭐 다양한 전통이라든지 문화와 관련한 것도 보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이 독해와 관련해서도 이제 독해 교재에서도 그런 식으로 이게 구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이 부분대로 열심히 쌓아가지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대비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현대문학하고 고문이에요. 현대문학과 고문. 근데 이 부분은 작품 수가 그렇다고 한두 작품이 아니기 때문에 대단히 많죠. 여기서 이거를 또 대비한다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해마다 이제 시험을 보면 우리가 수업 시간에 다뤘던 것들이 나올 때도 있고 그렇지 않고 다른 게 나올 때도 있어요. 근데 다 그렇지 않고 다른 게 나올 때는 그건 뭐 다른 건데 다른 어떤 데서도 다룰 수 없는 것들이에요. 일부러 어려운 걸 내는 거예요. 어려운 걸 그렇게 내는데 작년 시험은 어땠느냐? 현대문학과 고문이 나오는데 모두 다 우리가 수업 시간에 다 다룬 것이었어요. 다룬 거. 이따가 시간이 되면 영상을 좀 보여줄 텐데 제가 유튜브에다가 영상을 올렸어요. 그 이번에 기출문제 풀이한 거 혹시 보신 분? 본 사람이 몇 명 있네요. 거기 보면 제가 자세한 얘기를 했는데 안 본 사람도 많네. 그럼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자, 근데 거기서 제가 실제로 이제 강의를 하면서 뭘 했냐면 예전 강의를 보여줘요. 제가 수업 시간 했던 거. 그거 보면 거기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수업 시간에 다루고, 제가 심지어 뭐라고 했냐면 이거는 중요합니다. 시험 문제 아직 안 나왔지만 나올 수 있는 문제니까 꼭 기억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 다 나왔어. 영상은 유튜브에서 여기 자막 보이죠, 여러분? 자막 여기 유튜브 링크 여기 링크 있습니다. 자막 있고 하니까요. 유튜브에서 검색해 보면 돼요. 제 이름으로 기출문제풀이 검토해 보면 됩니다. 자, 그 얘기는 이따가 다시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리기로 하겠고요. 근데 현대문학하고 고문 그대로 나왔어요. 어학, 문법 여기 마찬가지 우리가 다 수업 시간 한 개 나왔어. 수업 시간에 다 했던 거. 그래서 수업 시간에 다루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이제 일부 독해 지문은 어차피 그건 어느 학원을 가나 그것까지 맞출 수는 없어요. 예, 저는 기대도 안 합니다. 그런 거 맞추는 건. 다만 요렇게 지금 올해 이 적중도 보면은 대단히 놀라운 적중도를 보여줬어요. 그래서 각 분야들을 다 시험 문제 나오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여러분이 주의할 점이 뭐냐면 내가 이 가운데서 어디를 잘하고 못하는지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학부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학 같은 경우는 여기 문자학도 들어가거든요. 문자학, 어휘학. 근데 이런 것들은 보통의 학부나 이런 데서는 교수님이 또 가르쳐 줘야 되는 거고, 가르쳐 줘도 내가 싫어하면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혹은 우리가 쉽다고 생각하지만 발음이나 이런 거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이론적으로 들어가면 잘 모르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 여러분한테 제가 그러면 우리나라의 모음 조화에 대해서 설명해 보시오. 그럼 여러분 할 수 있을까? 설명을 과연 얼마나? 할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한국어인데 자음 동화에 대해서 설명해 보시오. 그럼 못하는 사람이 더 많죠. 가끔 가다 보면 맞춤법 헷갈리지 않습니까? 애온지, 예온지, 온지, 요온지. 그래서 여러분 네이버에서 검색해 본 적 있죠? 손 들라고 안 할게. 그런 적이 다 있어. 한국어도 그러니까 우리 모른단 말이야. 그리고 왜 그런지까지는 우리가 설명 못 해요. 한국어를 잘하지만. 이건 중국 사람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중국 사람들도 우리 문제를 풀면요. 만점을 당연히 꽈락도 막 수두룩 합니다. 꽈락도. 자, 그걸 확인하고 싶으면 여러분이 국어 시험을 가다 보면 돼요. 국어 시험 작년도. 과연 몇 점이나 맞을 수 있을까? 한국어 단어 다. 과연 몇 점이나 맞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느냐. 중국인인데도 우리 시험 문제를 쉽게 풀 수 없는 문제들이 대단히 많고, 우리가 국어 문제를 풀 때도 왜 해결을 못하느냐. 결국 이론적 바탕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가 말은 그렇게 하고 보고 읽고 느낄 수는 있지만 그걸 이론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 능력이 없으면 결코 합격을 못해요. 이제 이론 분야에서 나타난 일입니다. 이론 분야. 그래서 처음에 이제 할 때부터도 뭐냐면은 그 개념어들, 어휘들, 개념어들, 이 용어들을 정확히 파악하는 거. 이런 연습을 시킬 겁니다. 이제 참고로 학생들이 질문을 저한테 이제 수업 시간에 하거나 그럴 때 잘못된 용어를 사용하면 제가 답변 안 해줘요. 나 모르겠는데? 하고 보내버려요. 수업 시간에 내가 맞게 알려줬는데 헛소리 하면은 나중에 이제 조금 친해지긴 해야 되긴 하는데 1, 2월에는 뭐 다 받아주긴 하는데 다 수업 시간에 다 분명히 알려줬는데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어. 엄마가 고무장갑을 가져오라 했는데 거기다가 그 버선 갖다 주면 돼요? 안 되잖아. 그건 기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본이라는 생각을 못하고 그냥 대충 이런 거야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각각의 이 이론 분야는 결국 뭐냐면 이 컨셉에 대한 이해, 정확한 용어에 대한 이해, 그리고 그 용어 안에 들어있는 이론적인 배경,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응용되는지까지를 모두 다 내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그게 안 되고 그냥 대충 그리고 특히나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게 무식하게 외우는 경우야. 외우는 경우 그냥 외우면 되는 줄 알아. 그냥 외우면 되는 줄 알아. 외우면 되는 줄 알아. 책을 한 권을 어떻게 외웁니까? 한 권만 봐야 되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나중에 자연스럽게 열심히 하다 보면 그 내용이 쏙쏙 머리에 와가지고 박혀가지고는 안 나가요. 외워지는 것 같은 느낌을 느낄 수 있는데,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 외우기도 해야죠. 기본적인 개념 같은 건 정확하게 외우고 이해하고 해야죠. 근데 그냥 책만 열심히 보면 되는 줄 알아. 제일 안타까운 경우죠. 이렇게 공부하면 공부가 기간이 쌓여도 제대로 합격권에 다다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초반에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초수인데 서울에 수석했다고. 초수가 붙기만 해도 대단하지. 그것도 서울에 붙었다 그러면 아주 대단해요. 근데 초수가 서울에 수석했다고. 그럼 어떻게 가능해? 지금 말한 그 기본기가 잘 돼 있어서 그런 거예요. 기본기가.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이 시작할 때 제대로 공부를 해야 돼요. 제대로. 그게 안 되면 뒤죽박죽 돼가고 나중에 이제 몇 년 지나면요 다 이제 알게는 돼요. 몇 년 지나면 뭐 다 알죠 뭐. 모르겠습니까? 맨날 하던 거 계속 하는데 우리가 학년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새로운 거 배우는 것도 아닌데 맨날 하던 거니까 알게는 돼요. 한참 뒤에. 그럼 그 시간 어떻게 할 거냔 말이야. 난 무의미하게 흘러가 버린 2년 3년 더 줄일 수 있었다면, 그거를 조금이라도 더 줄일 수 있었다면 어차피 선생님이 되는 거는 똑같다고 볼 수 있지만 3년 뒤에 되는 거랑 내년에 올해 바로 되는 거랑은 얘기가 다르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공부 기간을 얼마만큼 줄일 것이냐, 이게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한 전략입니다. 전략의 핵심이죠. 모든 전략, 모든 방법은 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합격까지 걸리는 시간을 줄일 것이냐.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합격하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 더 본질적인 거는요, 어떻게 하면 합격까지 시간을 줄일 것이냐 이거죠. 어떻게 하면. 그냥 무조건 합격한다 그러면은 그냥 책을 다 외워라도 방법이 되겠죠. 책에 있는 대로 다 외워라. 그럼 합격할 수 있다. 근데 그걸 누가 외워? 저는 못 외워요. 저는 그거 못 외우겠어요. 그리고 외우고 싶지도 않아요. 그런 건 외우는 게 아닙니다. 외우는 게 아니에요. 일단은 이해하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응용력까지 만들어주면 외우지 않아도 어떤 문제든 우리가 풀 수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지금은 여러분한테 제가 별로 그 얘기를 하진 않겠지만 앞으로 가면 갈수록 특히 기출문제풀이 특강을 이제 내년 초에 이제 2월부터 할 건데, 그때 가면 문제를 파악하는 능력에 대해서 엄청나게 얘기를 할 겁니다. 문제 파악 능력.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문제 파악 능력. 오케이, 잘했어요. 자, 문제 파악 능력. 결국 우리는 문제를 보고 답을 쓰는 거예요. 외우는 테스트가 아니야. 얼핏 보면 외우면 좋지, 막 책이 다 있으니까 막 많이 쓸 것 같죠. 그건 자기가 아는 거 쓰는 거, 아는 거 얘기하는데 당연히 잘 쓰겠지. 근데 출제자가 원하는 게 과연 그거 맞느냐, 이 얘기는 다른 얘기예요. 출제자가 원하는 게 뭐지? 이 능력이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대단히 중요합니다. 대단히.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유튜브에 제가 영상 올렸다고 했는데 그 안에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오늘 시간이 부족하니까 많이는 안 하겠는데,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나마나 다른 학원 답들은 여기서 달라질 것이라고 예언을 해요. 뭐 제 말이 틀릴 수도 있고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영상이든 자료든 구해서 보세요. 다를 겁니다. 왜냐? 문제 파악을 못해서 그래요. 문제 파악을 못하면 강사가 설명한다고 그게 다 답이 아니야. 엉터리 답이 역대로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들이 그거를 찾아낼 수 있는 분별심이 있어야 돼요. 응? 적어도 사기꾼인지 전문가인지는 구분할 수 있어야지. 그걸 구분하는 것도 여러분 능력입니다. 학생의 능력. 그래서 문제 파악하는 능력의 차이 때문에 결국 답도 달라집니다. 똑같은 답을 써도 답 내용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저는 뭐 다른 학원이나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게 바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나가야 할 방법이고요. 그렇게 해야만 좋은 점수를 받는 거고, 수석도 하는 거고, 넉넉히 합격하는 겁니다. 아까 0. 몇 점 차이로 합격하고 떨어진다고 얘기했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하지만 수석하거나 혹은 뭐 더 등수가 높거나 훨씬 더 성적이 좋은 사람들은 사실 10점, 20점씩 넉넉하게 합격을 해요. 그 사람들은. 뭐 다 수석한 사람이 뭐 커트라인에서 1점 높을 것 같아요? 아니죠. 최소 10점, 15점 높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결과적으로 그 중간에는 계속 힘들게 막 마음을 졸이면서 공부를 하지만 결국 뚜껑을 딱 열고 보면 뭐야, 내가 그렇게 쫄 필요가 없었네, 걱정할 필요가 없었네, 이런 경우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만큼 1차에서부터 내가 여유를 가지고, 점수의 여유를 가지고 가야 돼요. 그리고 2차도 마찬가지로 올바른 방법으로 공부를 해서 남들보다 조금만 더 잘하면 돼요. 그럼 뭐 무조건 합격이지. 중간만 가도 돼. 2차는 중간만 가도. 1차에서 충분히 점수만 벌리면. 근데 1차 점수가 벌리기가 훨씬 더 좋아요. 2차는 원래 잘하던 사람도 앞에 나와서 10분, 15분, 20분 동안 내가 보여줘야 되는데 거기서 한 번 실수하면 어떻게 돼? 끝이야. 여러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Show me the money 막 이거에 보면 원래 랩 잘하다가도 한 번 절면 떨어지잖아. 안 그래요? 그 사람이 가사를 그 시간 동안 딱 정해주고 비트를 만들어 오고 곡을 써오고 플로우를 만들어 와. 그러면 이 사람 시간을 주고 하면 그 사람이 잘했을 거야. 그건 1차 시험 같은 거예요. 내가 준비해서 보여주면 되니까. 근데 현장 무대에서 생방송 중인데 여기서 내가 가사 한번 절었어. 그럼 어떻게 돼? 탈락이야. 2차는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2차는 1차랑
또 달라요. 또 다른 두려움과 또 다른 재미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1차에서 점수를 확보해 두는 게 가장 좋은 합격의 전략 비법입니다. 1차에서. 그래서 각각의 분야들을 그래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느냐는 그 세부적인 것들은 제가 어차피 수업 시간에 이때는 이걸 해야 된다, 이걸 만들어라 이렇게 하고, 저는 또 숙제나 과제도 많이 줘요. 작년에 많이 줬고 올해는 더 많이 줄 거야. 여러분이 그냥 편하게 왔다 갔다 하는 꼴을 못 보겠어. 자꾸 여러분이 꼭 해야 될 과제들을 줄 겁니다. 작년도 아니지, 작년이라고 하는데 시험이 끝나니까 작년 같아. 근데 올해지 올해. 학생들이 또 과제도 대부분 열심히 참여했고요. 그래서 올해도 좋은 성적이, 많은 사람들이 합격하리라고 저는 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각각의 분야들이 있어요. 뒤에 보시면 그 분야에 대한 설명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14페이지를 보세요. 4페이지. 4페이지를 보시면 맨 처음에 교과 교육학이라고 구분해 갖고 되어 있죠. 요게 이제 각각의 큰 줄기고, 여기에서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각각의 이론들이 이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실제로 여기서 퍼센테이지도 나오는데 요거에 준해서 시험 문제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어느 부분이 중요한지 뭐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다 골고루 다 중요하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 표는 어디까지나 이제 평가원에서 만들어진 그래서 출제자들이 참고하는 기준표입니다. 참고하는 기준표인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나중에 수업 시간에 자료를 나눠줄 텐데 이것보다 훨씬 더 잘게 쪼개고 훨씬 더 구체적으로 나눠가지고 줄 거예요. 그래서 이 B4로 한 뭐 10장이 뭐야? 한 최소한 10장 이상 줄 겁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나눠줄 거야. 근데 지금 줘봤자 이렇게 많이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고 겁내고 그럴까봐 굳이 뭐 자료는 넣지 않았고요. 그냥 무난한 자료를 넣었는데 대충 이렇습니다. 여기서 한번 쭉 보고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란 말이야. 내가 이쪽 관련해서 지식이 있는 게 있나? 조금이라도 뭔가 누구한테 설명할 만한. 잘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그랬을 때 어느 분야는 그래도 나 이거 조금 그래도 아는 것 같아. 자, 그래서 잘 알아, 조금 안다, 보통이야, 잘 몰라, 하나도 몰라. 뭐 이 정도로 다섯 단계로 5점 척도로 이렇게 나눠서 봤을 때 한번 여러분 해보세요. 몇 점이나 받을 수 있나? 이제 대부분 이제 1점이 이제 많을 겁니다. 1점 거의 몰라. 근데 그 중에 가끔 좀 알아. 2점도 있을 거고요. 3점 보통. 그래도 내가 보통은 하지. 이건 뭐 내가 맨날 발표도 하고 했으니까. 그렇게 할 거예요. 그걸 한번 해보세요. 나중에. 그럼 어떻게 되냐? 내가 어느 부분에 부족한지가 이제 대략적으로 보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시작하면 내가 어느 분야에 그러니까 잘하는 부분은 잘하는 것대로 발전을 시켜야 되고, 못하는 건 못하는 것대로 또 급히 재빨리 여기다 집중적으로 해야 돼요. 잘하는 거는 어차피 내가 좋아하는 분야니까 가만히 놔둬도 여러분들이 즐거워합니다. 재밌어 하고요. 좋아하고요. 그런데 못하는 분야는 왠지 하기 싫거든. 그런 거 있잖아요. 먹기 싫은 음식은 저기다 뒤로다 밀어놓고 원래 맛있는 것부터 우리가 먹게 돼 있단 말이야. 많은 경우. 그래서 공부를 잘못하면 내가 좋아하는 것만 그것만 열심히 파고, 내가 조금 잘 못하는 거는 애써 쳐다보지 않고 외면하고 회피하고 합리화하고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자가 테스트 관점으로 아주 정확하거나 구체적인 평가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내가 관련한 정보가 어느 정도 있는지 다 11111111 이럴 수도 있고요. 111112, 1112 뭐 이 정도 있을 수 있고, 4444, 뭐 4434, 2344, 14, 35, 342 이러면 어떻게 돼요? 매우 좋은 거죠. 그쵸? 그래서 아직 여러분이 12월 아직 길은 시간은 아니지만 관련해서 내가 어떤 분야를 잘 알고 있는지 한번 총정리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학부 때 수업을 들었던 내용, 어느 분야를 잘했는지, 내가 무슨 책이 있는지 관련한 분야별로 책을 다시 재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체계적으로 공부를 시작하는 방법이에요. 그냥 무턱대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일단은 자가진단 테스트, 이게 사실은 제일 첫걸음입니다. 내가 뭘 잘하는지, 또 내가 뭘 못하는지, 그거를 여러분이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세요. 아시겠죠? 그러면 공부의 방향이 일단 잡혀요. 내가 이 부분을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 부분을 외면하면 안 됩니다. 외면하면 안 돼요. 자꾸 걔랑 친해지려고 노력해야 돼요. 친해지려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수업 시간에 결국은 다루게 될 텐데, 그때 여러분들이 더 집중력을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작년에 지금 고문 문제 나왔다고 그랬는데 고문 문제 독해책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심지어 그때도 제가 이거 시험 문제 나온다 얘기했고 모의고사로도 풀었고 그런데 그 문제는 3월 달에 했구나. 그런데 그 문제와 관련한 이야기도 사실은 관련한 문제 거기서 보면 밑줄 치고 문제가 있는데 오늘 뭐 시간 없으니까 문제 얘기 많이 못 할 텐데요. 어쨌든 그 문제도 1월 달 첫 시간에 한 거야. 독해 시간에. 지문은 3, 4월에 나왔는데 관련한 문법 이 출제자가의 의도는 뭐냐면 1월 달 첫 시간에 제가 수업 시간에 얘기한 거예요. 고문 시간에. 고문 문제. 고문법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잘 따라오는 학생도 있고 못 따라오는 학생도 있어. 7, 8월 가도 몰라요. 물어보면. 혹은 까먹어서. 잘 못하는 분야니까. 여기서 나는 고문을 현대 시엔다이 함의보다 뭐 부통화보다 나는 구다이 함의, 구원을 더 잘해요. 이렇게 된 사람은 없잖아. 그런 사람 있나요? 일부 한문학과 출신들이 조금 그래도 고문을 훨씬 잘하죠. 조금이 아니라 훨씬 잘 알죠. 그런 점은 조금 있기도 하고. 하지만 고문은 보통 다 안 좋아해요. 저도 뭐 고문 별로 너무 어려워가지고 막 고문 수업 정말 듣기 싫었거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재미를 느낀 시점이 있었어요. 그 뒤로부터 고문이 좋아졌어요. 여러 가지 계기가 있는데 그 뒤로부터 고문이 너무 재밌어. 그러니까 이런 계기들을 여러분이 만들어 가야 돼요. 결국 저는 고문이랑 친해졌어요. 그래서 걱정할 게 없고요. 심지어 이제 중국 사람이랑 얘기한다 그럴 때 조금 얘가 좀 그래. 내가 좀 얘한테 좀 잘난 체하고 싶어. 그러면 그럼 고문을 섞어서 딱 해버려. 그러면 얘가 기가 팍 죽어요. 고문이라는 건 중국 사람도 어려워하기 때문에 그래요. 응? 뭐 미국 사람 만났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향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러면 여러분 막 뭐야 이럴 거 아니야. 내가 모르는 한국의 역사. 그래서 고문은 어쨌든 어렵습니다. 좋아할 사람이 별로 없어요. 대부분의 경우. 하지만 출제자가 물어본 거는 우리가 1월 달 첫 시간에 다룬 거야. 1월 달 첫 시간. 근데 1월 달 첫 시간에도 제가 그 얘기 하겠지만 그날 다룬 게 반드시 시험 문제에 매년 나온다 얘기를 합니다. 올해도 역시나 나왔어요. 왜냐면 제일 앞부분인데 제일 개론적이면서도 제일 기본적이고 제일 중요한 거거든. 독해에서도 그대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나의 그러니까 부족한 부분, 나의 약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나의 장점은 장점대로 있겠지만 약점을 잘 찾아서 그 부분을 어떻게 보충할 것인가. 이 강의를 재수생이 만약에 듣는다면 재수생 특강을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하긴 할 텐데 재수생한테도 그대로 적용되는 얘기입니다. 왜 재수했느냐? 어딘가 부족해서 재수한 거예요. 그걸 빨리 찾아야 돼. 다만 재수생은 많은 부분 그래도 3, 4 이쪽이 많이 있겠죠. 근데 어느 순간은 2, 1, 1 이런 게 있단 말이야. 그런 것 때문에 떨어진 거죠. 그거를 잡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만약에 2학년이나 3학년이 학생이 이걸 보고 있다. 그러면 그 학생은 그 학생대로 대단히 이걸 제대로만 활용하면 합격까지 걸리는 시간을 대단히 줄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수업을 어떻게 들을 것인가, 어느 부분이 나한테 부족하고 또 필요한 것인가, 어디를 키워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미리 파악하고 그래서 친구들은 싫어하지만 나는 그 수업을 기꺼이 듣는 이런 노력을 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재학 중인 학생한테 더욱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적용을 하면 되는데 일단 여기 있는 분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쪽과 관련해서 한번 자가 테스트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건 그렇게 하고 공부를 시작하면 훨씬 더 대비를 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6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여기서는 이제 그 교육부에서 말하는 이수 과목이라든지 세부 전략인데 여기서도 할 얘기가 참 많은데 몇 가지만 할게요. 제가 매년 이거는 하는 얘기인데 매년 하는 이유는 다음 수업에서 이거를 제가 활용하고 써먹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자, 첫 번째 정말 몇 가지만 볼게요. 자, 1번 중국어 회화, 장문, 관용어, 서거, 성어, 수거. 자, 관련한 얘기들인데 자, 작년에 나온 결국 성어가 있어요. 성어. 아까 말한 제가 맞췄다는 거, 고문했다는 거 바로 그대로 문제 나왔습니다. 엄청 강조했거든요. 자, 나왔는데 요게 이제 작년에 처음 나온 성어예요. 근데
성어를 볼 때도 그냥 우리는 무조건 그냥 외우는 걸로 생각해요. 영어도 그렇잖아요. 영어도 보캐블러리 뭐 이거 어휘 그러면 무조건 그냥 달달달 외우는 걸로 하고 뭐 보카 22,000이니 뭐 5,000, 6,000, 8,000 막 열심히 외우는데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 영어를 외울 때도 예를 들어 접두사와 접미사를 사용한다거나 어근을 분석하다거나 다양한 과학적인 방법이 적용이 돼야 됩니다. 근데 성어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어도.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하느냐 아니냐는 엄청난 차이를 보여요. 엄청난 차이. 단순 암기력으로 여기 뭐 IQ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지만 단순 암기력으로 테스트해가지고 이걸 하려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어차피 우리가 성어를 하루에 100개씩 외운다고 합시다. 여러분이 큰 목표를 잡고 다음날 과연 100개 중에 몇 개가 남아있을 것 같아? 100개가 다 남아있을까요? 그리고 그 다음날 지나면 한 달 지나면 그중에 몇 개나 남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런 식의 무작정 그냥 막 열심히 내려서 그냥 열심히 그냥 물량 공세해가지고 열심히 하는 거 그것도 필요하긴 해요. 왜냐면 100개 중에 한 개라도 건지면 발전이지. 근데 30개 했는데 10개를 건지면 어떨까? 100개를 열심히 외워가지고 4시간, 5시간 외워서 한 개를 건지는 것과 한 달 후, 3시간, 똑같은 3시간을, 똑같은 한 3시간 투자해서 30개를 했는데 10개를 남겨. 공부 양으로 보면은 전자가 많은 것 같지만 효율은 후자가 훨씬 더 현명하고 똑똑한 거죠. 우리가 바로 똑똑하게 공부해야 돼요. 똑똑하게. 무식하게 하면 결국 합격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똑똑하게 공부해야 된다. 그 중에 하나예요. 대단히 중요한 얘기고요. 자, 첫 번째 1번 보면 고사형이라고 되어 있어요. 고사형은 우리가 고사성어라는 거죠. 이야기가 있는 거. 작년에 나온 시험 문제도 딱 그겁니다. 작년에 나온 시험 문제도 그거예요. 심지어 그거는 제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현대문으로 써 있어요. 이 고사가. 근데 제가 뒤에다가 일부러 그것만 고문으로 넣었어요. 그래서 2번 설명했어요. 이 고문을. 굳이 알려줘서 고문을. 근데 그게 딱 시험 문제 나왔다고. 제가 왜 그걸 굳이 고문으로 제시했을까?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높아서. 그랬다면 고사를 낸다 그러면 현대안으로 나올 수 있지만 이렇게 고문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비인데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똑같이 나왔어요. 자, 그랬는데 바로 이 고사형 문제는 결국 이야기를 알아야 돼요. 이야기죠. 이야기의 배경이라든지 그 이야기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그래서 결국은 보면은 표면적 의미, 성어의 표면적 의미와 또 심층적 의미 혹은 함층적 의미, 진짜 의미, 우의라고 뭐 여러 가지 표현을 바뀔 수 있는데 요 2가지를 구분해서 공부해야 돼요. 이 2가지를. 그래서 이게 기본입니다. 근데 무작정 외우면 어떤 경우는 1번 외우고 어떤 경우는 이걸 1번이라고 치면 어떤 때는 1번 외웠다, 어떤 때는 2번 외웠다가 어떤 때는 2개 다 외웠다가 막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막 그냥 외운다고. 그게 아니에요. 1번이 있고 2번이 있는 겁니다. 절차가 있는 거예요. 순서가 있는 거고. 항상 학문은 그렇게 순서와 절차와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거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냥 그걸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강사도 외워라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런 수업은 가치가 없는 수업이 됩니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외울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강사가 더 똑똑한 강사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걸 조금이라도 그러니까 단순 암기를 비율을 줄이고 이걸 가지고 응용, 활용, 이해의 영역을 넓힐 것이냐. 이게 바로 30개만 외웠는데 10개가 계속 남아있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이번에 시험했을 때 어떤 학생이 저한테 제보를 했어요. 전공 A를 보는데 그 학생이 재수생이야. 그 전에는 점수가 첫 해 시험에 전공 점수가 9점 나왔대요. 9점인가 뭐 하여튼 그래. 그 정도야. 뭐 더 높아봤자 12점 뭐 이런 거지. 대단히 낮죠? 첫 해 시험을 봤는데 대단히 낮겠지. 자, 낮은 시험입니다. 그때는 이제 근데 준비를 별로 안 하고 본 거라 사실은 그 1년 공부를 해서 9점 나온 게 아닙니다. 그러면 안 되죠. 그냥 본 건데 그렇게 해서. 근데 성어나 이런 부분에서 고문에서 자기가 약한 부분을 보니까 전혀 아무것도 못 쓰겠대요. 다른 거는 어떻게 거짓말이라도 꾸며서라도 쓰겠는데 전혀 쓸 수가 없잖아. 근데 이번에 시험을 보는데 그런 거야. 아니 수업 시간 한 거야. 그래서 제가 강조했던 그 똑같이 나와서 그냥 똑같아 그냥. 그러니까 보자마자 답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너무 놀랬대. 그리고 전공 A를 보는데 너무 좋았대. 행복했대. 근데 문제는 전공 B에서 이 사람이 잘 못 봐서 어떡하지?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얘기 듣는 거는 참 기분 좋은 일이죠. 그런 건 기분 좋은 거. 제가 잘 찍어서 이걸 했다. 물론 이거는 제 능력이기도 하고 제가 여러분을 잘 그렇게 안내를 또 해야 되지만 그거 말고 이 사람이 제가 아무리 잘 가르쳐도 머릿속에 안 남아 있었다면
그게 안 됐겠죠. 근데 이 사람은 나름대로 그걸 머릿속에 집어넣었어요. 집어넣고. 근데 그 과정들이 바로 올바른 과정, 올바른 공부의 절차가 진행이 돼야 요게 가능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자, 일단은 이야기를 가지고 그 이야기의 배경과 그것이 숨어져 있는 의미 이런 걸 파악해서 표면과 심층의 의미를 가는 거야. 그래서 고사형이 나오면 표면 의미는 뭐지? 기본 해석은 뭐지? 그래서 심층 의미는 뭐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만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실제 작년 문제가 딱 이 고사형 문제예요. 자, 두 번째 문제는 제가 여기다가는 어휘용이라고 이게 이름을 이렇게 벌었는데 이건 딱히 이름이 비고사형이에요. 고사가 없는 거. 그래서 이거는 고사가 있다 할지라도 큰 의미가 없거나, 그래서 뭐냐면 이 심층과 표면의 의미가 큰 차이가 없이 그냥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해석하면 그냥 답 나오는 거. 예를 들어 우리가 말을 이랬다 저랬다 하면 횡설수설한다고 그러죠. 이것도 사자성어거든. 횡설수설. 구조 분석 해보면 횡설수설은 횡하고 수하게 설한다는 뜻인데 뭐 그런 비교는 나중에 해줄 거예요. 제가 분석. 이럴 때 첫 시간부터 아주 열심히 합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구조 분석 그룹부터 들어가야 되고 횡설수설은 해석을 해봤자 그냥 횡설수설이야. 사전에 찾아봐도 횡설수설 찾으면 횡설수설로 나옵니다. 더 이상 설명도 없어요. 그냥 뭐 쓸데없는 말을 길게 하다 정도만 있는 거지. 하지만 아까 말한 여기 나온 알묘조장이라는 걸 보면요. 알묘조장 예를 들었는데 이것도 기출문제 나왔던 겁니다. 이거는 보면은 사전에도 길게 돼 있어요. 왜? 아까 말한 이 구조를 갖기 때문에. 심층 의미, 그러니까 따로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비유 의미 뭐 이런 식으로 사전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전을 하나를 보더라도 제대로 알고 사전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이해하고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사전 얘기는 정말 많이 하거든요. 최근 들어 사전 시험 문제가 정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험에서도 사전 문제가 나왔어요. 사전과 관련해서. 자, 그래서 이제 출제자들이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그런 얘기를 정말 많이 하거든요. 어차피 출제자들의 생각과 내 생각이 똑같다. 출제자들도 나처럼 생각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올해 시험 문제는 뭐 여지없이 우리가 수업 시간에 다뤘던 문제들이었는데 실제로도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이건 제가 막 한두 해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제대로 구분하고 성어를 보는 것과 그냥 무작정 성어 목록 보고 그냥 외우는 거는요 천지 차이야. 천지 차이. 완전히 천지 차이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효율성을 높이는 거고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아 효능감이 올라가고 자신감이 커지고 그래야 더 긍정적인 마인드가 생기고 이게 선순환이 일어나야 공부가 안 지치고 재밌게 되는 거예요. 아까 재밌게 하자고 그랬잖아. 기왕 할 거 끌려가서 무슨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마냥 뭐 엄마가 이걸 하라고 해서 그냥 엄마의 꿈이 선생님이야. 그래서 엄마가 나를 거기다가 어거지로 보내서 그냥 등록을 시켜놨으니까 안 갈 수는 없고 용돈이라도 탔으려면 그냥 와야 되고 뭐 혹시나 뭐 그래 뭐 선생님 뭐 방학도 있고 좋으니까 한번 해보자. 방학 때는 진상에 놀아나 보지 뭐. 이렇게 나이브한 생각을 갖거나 이런 정신머리로는 합격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합격해서도 안 돼요. 그런 사람이 뭔 선생님이야. 우리가 교육자로서 학생을 사랑하는 마음도 당연히 있어야 되고 열정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 전문 지식이 당연히 있어야 되죠. 그렇게 하려면 그 수준까지 가려면 진짜로 내가 진지하게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근데 아까 말했지만 너무 많아요. 분야가. 그거를 무작정 외운다? 불가능합니다. 왜 외웁니까?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암기는 실패한 이해다 라는 말이에요. 이해를 못하니까 암기하는 거야. 그럴 때 있죠. 가끔 그냥 외워. 사실 구군단도 여러분 처음에 그냥 외웠죠. 2는 2, 2는 4, 2, 3은 6 뭔지도 모르고 그냥 외웠잖아. 근데 거기 뭐 원리가 있나요 없나요?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한 5단 할 때는 좀 쉽지 않았나요? 5와 0으로 끝나고요. 9단 할 때는 또 9단도 이제 나름대로 규칙이 있고 한 7단, 8단이 제일 어렵죠. 왜냐면 걔는 규칙이 잘 안 보이거든. 숫자가 크고. 근데 거긴 다 이유가 있어요. 규칙이 있는 거고. 그거를 알아야지. 그냥 무작정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들어있는 숨어진 원리를 파악해서 그 원리를 알면 이른바 원리라는 걸 알면 응용하는 건 대단히 쉬워요. 응용하는 건 대단히 쉽습니다. 원리를 알면. 그래서 어떤 순간에는 그냥 막연하게 구구단을 외우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수준에서 끝나는 사람과 구구단을 외우면서 여기에 들어있는 원리를 이해하는 거랑은 또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들이 그런 거예요. 자, 어휘형만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년 제가 얘기하는 예인데 얘는 언젠가 반드시 시험에 나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요렇게 쓰여져 있어요. 웨리, 시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는 웨이리시투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래요. 아주 초등학교 1학년 학생 같기도 하고 새색시 같기도 하고 아주 그냥 얌전하다. 원래 12월에는 이래요. 이제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바뀝니다. 그래서 막 소리를 안 내면 막 큰 소리로 안 읽으면 제가 막 화내요. 막 지금은 처음이니까 그냥 부드럽게 이렇게 작게 소근거려도 그냥 귀엽게 봐줄게요. 웨이리시투. 자, 웨이리시투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요거를 해석해 보라 그러면 요거는 뭔 뜻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냥 외울 수는 있어요. 그리고 뜻을 외울 수는 있는데 여기서는 이야기가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아요. 그냥 이걸 표면적으로 해석하면 해석이 끝나요. 근데 횡설수설처럼 그렇게 쉬운 성어가 아닌 거죠. 자, 그럴 때 이제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얘는 문장 구조 분석.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구조 분석을 해야 돼요. 문장의 구조 분석, 어휘의 구조 분석. 이게 결국은 고문 실력을 대단히 높여주는 중요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웨이하고 시, 요게 표지예요. 제가 무슨 말 썼어요? 다 같이 표지. 한 번 더 표지. 교통 표지판처럼 표지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운전을 뭐 해보거나 뭐 면허를 따본 사람은 아는데 그 전에는 그냥 아빠 차만 타고 다니면 모르잖아, 저게 뭔지. 속도 정도는 알죠. 100km. 그거야 뭐 다 알겠지. 신호등 정도는 알죠. 근데 여러분 신호등도 몰랐던 때도 있어요. 분명히. 신호등이 뭔지도 몰랐던 때도 있고요. 근데 어느 순간 한 5살 이상 뭐 어린이집 다니고 뭐 유치원 다니면 신호등은 알잖아요. 신호등은, 그쵸? 신호등은 압니다. 그래서 이제 신호등을 지키고 사는 거고, 우리가. 그거를 언제 공부했는지 사실 기억도 안 나. 근데 결국 그런 것들이 다 뭐야? 표지예요. 표지판이라고 하는 거, 표지. 그래서 문법에도 표지가 있습니다. 표지. 그 표지를 아느냐 모르냐가 엄청난 차이를 만들 수 있어요. 엄청난 차이. 자, 여기서 이게 바로 이 두 가지가 표지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얘네들은 해석을 하면 안 돼. 근데 글자가 뻔하게 있는데도 해석을 하면 안 되는 상황.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얘네들은 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결국 이 두 글자 가지고 해석을 하는 건데, 자, 더 그냥 결론을 얘기하면 얘가 명사고요. 여기 중간에 오는 게 명사고 얘는 동사예요. 그리고 문법적으로 보면 얘는 목적어고 얘는 수로예요. 목적어. 뭐 목적어 아시죠? 목적어. 얘는 목적어고 얘는 동사예요. 얘는 목적어고 동사야. 자, 일반적으로 중국어는 동사 목적어로 돼 있죠. 我爱你 이렇게 我想你 목적어 동사로 동사가 먼저 나오고 그 뒤에 목적어가 따라 나오잖아요. 그렇죠? 동사 뒤에 목적어. 근데 지금 여기 어떻게 돼 있어? 목적어 앞으로 갔지. 동사가 뒤로 갔지. 이거 뭐야? 일종의 도치구문이에요. 도치구문. 근데 그걸 모르면 해석이 안 되지. 그래서 결국 이 말은요. 이 말을 정리하면 이걸 다시 바꿔보면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이걸 다시 바꿔보면 다 동사 목적어 구조로 다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될까요? 두 글자로 얘기해 보세요. 의미 없는 거 빼고 두 리가 되겠죠. 자, 봐. 자, 잘 따라오는 사람도 있고, 자,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거 해석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얘는 손 안 대는 거야? 얘가 목적어, 얘가 동사야? 이게 지금 보이는 사람의 눈에는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둘이. 이러면 얘기가 달라요. 제가 이제 둘이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 중에 많은 사람들이 대답할 수 있을 거예요. 두는 기대하다, 바라다, 도모하다 이런 뜻이겠고요. 리는 이익이죠. 그럼 뭐야? 이익을 바란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뜻은 오직 이익만 쫓다. 돈에 그냥 눈을 박힌다.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한다. 이기주의자다. 이런 뜻이에요. 혹은 그런 류의 뜻이에요. 아시겠죠? 자, 근데 요걸 보고 중국 사람도 이 성어는 다 알고 있어. 근데 왜 그게 그런 뜻이에요? 물어보면 중국 사람도 대답 못해요. 대답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이게 어떤 구조인지 몰라. 그냥 어려서부터 써가지고 하는 거야. 어려서부터 써서. 그런데 우리는 이걸 분석해내야 돼. 이거 분석해내야 돼. 재미난 경험인데 요거를 제가 이렇게 예전에도 설명을 한 적이 있어요. 설명을 하고 밖에 나가다가 기출문제가 여기 밖에 이제 학원에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딱 봤는데 뭘 보느냐. 우리 임용에서는 아직 안 나왔으니까 제가 뭐 그거야 안 보고 뭘 볼까 하다가 한문 문제를 봤어. 몇 년 전에 한문 문제를 딱 봤어. 제가 5층에서 그때 수업했는데 봤더니 그해 모의고사로 아니 기출문제로 나왔어요. 그해 기출문제로 나왔더라고. 요게 도치구문. 자, 한문에서 나오면 우리도 나온다는 얘기예요.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성어로 볼 수도 있고
고문법으로 볼 수 있는 거야. 성어로도 볼 수도 있고 고문법으로. 이건 그 한문에서 나왔어. 다음 중 도치 구문을 찾아라 해갖고 그걸 봤더니 이거야. 웨이하고 시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런 식의 문제는 내가 대비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구조 분석을 해야 돼. 구조 분석. 제가 엄청 강조할 거예요. 구조 분석. 초반에, 특히 초반에 구조 분석. 구조 분석 반드시 올해 시험 문제 나온다는 얘기를 여러 번 할 겁니다. 당연히 올 초에도 했고요. 시험 문제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뻔히 보이는 패턴들이 있어요. 물론 분석이라는 게 너무, 구조라는 게 너무 많은 분야에서 쓰일 수 있으니까 딱 그게 뭐냐, 어떤 거냐 이렇게 하나 한마디로 얘기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거는 뭐냐면, 그래서 원리라는 거예요. 원리는 다른 데다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적용. 그 원리를 알면 적용하면 돼요. 적용. 근데 이 구조라는 원리를 아는 거냐, 아니면 책에 있는 부분 어느 부분을 단순히 외운 사람이냐, 여기에서 이해의 속도가 다른 거고, 결과적으로는 머릿속에 쌓이는 진짜 지식의 양이 다른 거고, 그런 사람이 빨리 합격하고 초순대도 합격하고 심지어 수석까지. 자, 이제 이런 공부가 다 쌓여야 돼요. 이런 공부가. 매년 얘기하는 건데, 어쨌든 작년에도 이거 나왔고요. 이런 것들은 다른 데서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고요. 우리가 고문보다 나오고, 사실은 현대문에서도 이런 것들이, 이런 투의 말투가 쓰여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걸 모르면 해석이 안 되죠. 그냥 대충 해석하고 넘어갑니다. 대충 그럭저럭 그냥 말 되게. 이런 식의 독해를 우리가 넘어서야 돼요. 그래서 이제 1월 달에 우리가 독해 수업을 하게 되면, 그때 뭘 하느냐, 교재가 있고, 작년부터 제가 워크북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워크북이라는 것은 일종의 숙제 혹은 연습, 이거 활용책 같은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있다면, 교과서가 있다면 그걸 가지고 활용하는 연습을 할 텐데, 그때 제가 구조 분석을 작년부터 시키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제가 하라 니네들이 해라, 개인적으로 하라 했는데 하도 말을 안 들어가지고 제가 시간도 없는데 책을 만들어 갖고 따로 해갖고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지금 그거를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 이제 다시 1, 2월에도 그 얘기가 나올 텐데, 뭐 표지도 지금 이쁘게 만들고 있고 작업 중인데, 그걸 통해서 구조 분석 연습을 시킬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문장의 구조 분석이야. 근데 문장의 구조도 있고, 1월달 첫 시간에 한자의 구조도 배울 거고, 하여튼 구조라는 얘기 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제가 이제 지나가면서 제가 얘기하더라도 구조하면 떠올라야 돼. 아, 구조 시험 문제 나온다고 그랬지. 사실 구조란 말은 맨날 듣는 말이야. 뭐 건물의 구조, 뭐 뇌의 구조, 뭐 구조, 뭐 다 들어봤지. 신체 구조, 자동차 구조. 맨날 듣는 말이 아파트 구조가 좋네 나쁘네. 근데 이제 구조라는 말을 그냥 습관적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내뱉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개념어, 아까 말했죠. 개념어가 명확한 사람, 이 이론이 명확한 사람은 구조라는 말을 쓸 때는 어떤 상황에서 구조를 쓰는지를 알게 돼요. 근데 이런 것들이 하나씩 쌓여야 돼. 그렇게 되면 구조란 말은 여기저기서 나옵니다. 음성도 나오고, 어휘도 나오고, 한자도 나오고, 뭐 많이 나와요. 문법도 나오고, 엄청 많이 나옵니다. 사상도 나오고, 뭐 이런 데 나오는데, 그럴 때 이 구조라는 말을 썼다는 것은, 아하, 이러이러한 상황을 기본 바탕으로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하나씩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1, 2월, 특히 1, 2월에 쌓아가야 됩니다. 이것을, 그래서 그냥 구조란 말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도 없지만, 이제부터는 구조라는 걸 보면, 아, 이런 의미를 떠올려야 되는구나. 구조라는 말을 보면 내가 이렇게 대해야 되는구나. 그 관점이 서야 돼요. 그 관점이. 자, 이건 제가 구조란 말을 썼는데, 구조 문제는 뭐 또 100% 예언하고 맞출 수 있는, 내년 시험에도 나옵니다. 구조는. 근데 구조란 말을 과연 내가 얼마나 알고 있느냐, 이런 거죠. 구조란 말은 뭐 다음 수업 시간에 얘기하겠지만, 이거 시간이 없는데, 시간이 없어서 하여튼 제가 이제 구조라는 말이 나오면 이제 쪼개라 이렇게 이제 바꿀 거예요. 쪼개라. 뭐 요 정도만 얘기하고 넘어갑시다. 자, 그래서 이런 표지들을 잘 보고 구조가 나오면, 아, 쪼개라는 얘기구나. 어떻게 쪼개야지? 이렇게 이제 사고가 연결이 돼야 돼요. 연결이. 자, 그런 것들이 잘 쌓이면 아까 말한 대로 합격까지 걸리는 시간을 내가 아주 비약적으로 줄여낼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자료 한번 보시면요, 웨일리 슈루트 해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이거 실제 사전에 나와 있는 말이에요. 돈과 재물에만 눈이 멀다. 자, 여기 돈이 어디 있고요, 재물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리는 있어요. 그 정도로 볼 수 있는데, 눈이 멀다는 어디 있어요? 눈은 어디 있고 멀다는 어디 있어요? 그래서 사전에는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면 이걸 그냥 외울 거야? 눈이란 말도 없는데? 그래서
구조 분석을 못하면 그냥 암기할 내용들만 계속 쌓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암기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로 바꿔야 되겠죠. 바꿔야 됩니다. 실제로 요 구조로 나오는 것들은 앞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심심치 않게 만나게 될 겁니다. 기타. 자, 장문 연습이라고 했는데 3차를 위한 장문 연습이라고 했는데 옛날에는 이제 3차 시험 이렇게 이제 있었는데 어쨌든 자, 이 장문 연습이란 거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특히 초수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의 하나가 이제 이런 거예요. 뭐냐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1차 시험을 준비할 때 1차 시험에서 사실 2차도 마찬가지 다 중국어로 해야 되니까 근데 결국 문제도 중국어 우리가 중국어 문제를 풀어본 경우가 별로 없죠. 근데 문제가 중국어야. 그 다음에 답도 중국어로 해야 돼. 그러니까 이놈의 중국어 나는 중국어 장문을 잘 못하는데 이런 식의 항상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한테 가장 큰 진입장벽이에요. 중국어로 뭔가를 해야 돼. 중국어로 레포트 써본 사람 뭐 몇 명 있는데 이 사람들 그나마 나은 거예요. 좋은 경험을 한 겁니다. 근데 대부분 안 써봤거든요. 제가 4학년 때도 레포트를 썼어요. 우리 이제 학교에 되게 유명한 교수님이 왔어. 지금 상해에 계시는 분인데 중국에서 유명한 학자야. 근데 중국 사람이니까 레포트를 써야 돼요.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중국어로 뭘 써야 돼? 레포트를 내래. 보통 중국 선생님이 와도 회화 이런 거 가르치잖아. 그러면 회화 테스트나 이 정도 하면 됩니다. 그렇죠? 발표하고 뭐. 근데 그분은 회화 담당이 아니었어요. 그 생각하면 미쳐버리겠어 진짜. 지금 생각해도 내가 어떻게 했는지 몰라. 그때 자료 찾아보면 아마 말도 안 되게 썼을 겁니다. 말도 안 되게. 그러니까 보통 4학년 졸업한다고 해봤자 중국어로 내가 글을 써내는 능력이 없어요. 언제 씁니까? 그 친구한테 뭐 편지 정도는 좀 쓰겠지. 이메일 정도. 그죠? 근데 내가 생각을 단순히 더구나 생각이 아니라 어떤 이론적인 내용을 설명하는 거는 또 다른 문제야. 한국어로 하는 것도 어려워요. 한국어로. 그런데 중국어로 해야 돼. 여기에 대한 부담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는 거 아니까 제가 언급을 했는데 요건 일단 접어두세요. 이건 자연스럽게 해결이 됩니다. 자연스럽게 해결이 돼요. 물론 많은 노력과 연습이 필요합니다. 갑자기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게 그만큼 내가 극복하지 못할 만큼 큰 문제가 아니에요. 요거는 제가 막 길게 장하게 얘기해봤자 어차피 여러분이 못 알아들을 테니까 이건 직접 내가 느껴봐야 되거든. 그리고 그 기간을 또 얼마만큼 줄이느냐도 여러분의 능력인 거고 여러분의 노력 여하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하지만 극복이 돼요. 극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여러분이 장기가 내가 이거 못 넘을 산은 아니구나 이거 하면은 계속 꾸준히만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제 얘기를 믿고 따라오셔도 좋습니다. 이건 뭐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근데 처음에는 물론 제일 어렵죠. 요게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초반에 1, 2월에는 재수생하고 이 초수생의 차이가 엄청 커요. 재수생은 그래도 설령 내가 시험에 떨어졌다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이 과정을 거쳤잖아. 그러니까 중국어가 있으면 뭐라도 잘 읽고 뭐 읽는 것도 뭐 읽는 거지만 써낼 수 있어요. 근데 초수생은 당연히 못하죠. 못하지. 그래서 그걸 보면 저 사람이랑 내가 경쟁해서 어떻게 내가 합격을 하나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또 얘기할까요? 작년에 서울 수석한 사람이 초수였고 재작년도 서울 수석이 초수였고 그 재작년에는 서울 차석 초수였어요. 남학생인데. 그런 사람은 한둘이 아니라고 제가 계속 얘기했죠. 얼마 전에도 그 친구들이랑 통화했는데 다음에 1월달 되면은 또 와가지고 2차 하는 학생들 도와주러 또 오기도 할 거고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보는 재미 그래서 또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얼마나 또 이상한 학생과 혹은 뭐 이상한 선생님한테 시달림을 받았는지 얘기를 또 들어줘야 돼요. 그러면서 가끔 그런 생각했죠. 네가 이상한 사람은 아닐까? 뭐 속으로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만큼 이제 또 달라요. 공부 이제 끝나고 나면 이제 또 선생님으로서 현실과 맞닥뜨리고 거기서 또 좌절도 하고 극복도 하고 보람도 느끼고 이러면서 이제 성장하는 모습을 또 보는 게 저의 가장 큰 또 낙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그런 사람들도 다 뭐야? 극복했단 말이에요 이거를. 그래서 여러분이 극복 못할 이유는 없다. 단 제대로 아까 말씀드린 그런 과정을 다 제대로 거쳐서 가는 것이지 그냥 무작정 외우면 처음에는 무작정 외우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문제 있고요 답 주고요 이거 외워라 그러면 쓰라고 하면 써줘요. 써지지 당연히 외웠으니까. 근데 무슨 말인지 모르고 쓰는 거야.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거 안 남아 기억에. 절대 안 남아. 그리고 더 큰 문제는 그것과 똑같은 문제가 시험 문제 나오느냐
아니요. 응용돼서 나오죠. 달라져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외워봤자 또 쓸모가 없어요. 아무리 외워봤자 그냥 4점짜리 문제, 4점짜리 배점 있는 문제에서 1점, 2점은 가능하겠지. 무작정 외우면 그 중에 뭐 하나 걸리겠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할게 그래. 예.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를 내가 충분히 소화를 시켜야 돼. 이론을 들었으면 소화를 시키고 머릿속으로 먼저 내가 우리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어로 먼저 한국 개념으로 먼저 내 머릿속에서 이제 제대로 이해한 다음에 그다음에 중국어로 바꾸는 연습은 그 후에 찬찬히 해가면 이해가 제대로 되면 중국어로 이 표현되는 것들은 또 거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어렵지 않게 변환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제가 누구보다 잘 압니다. 특히 조수생들. 근데 걱정하지 마. 아직 안 해봤잖아. 처음에 자전거 탈 때 이런 것도 여러분 넘어질까 걱정. 근데 결국은 연습하면 되잖아. 다 탈 수 있지 자전거. 아빠가 잡아줬지. 응? 공원에서 오빠가 잡아줬나? 아무튼요. 뭐 자전거를 안 배워서 못하는 사람 있겠지만 다 어떻게 하냐 어떻게 다 해요. 운전도 뭐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차를 끌고 밖에 가면 돼? 나는 흉기 살인자 아니야? 막 이렇게 하는데 결국 다 적응하고 다 해. 두렵지만.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이거는 내가 하면 된다. 하면 된다. 사실 이거는 상당히 막연한 두려움이고요. 여러분들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부담감보다는 그래 열심히 하면 돼 기대감으로 바꾸고 여러분을 대비를 해야지. 안 그러면 계속해서 근데 문제도 못 읽겠는데 답을 어떻게 써 이런 고민 걱정을 할 수밖에 없죠. 네, 이거는 일단 제껴둬라 해결된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확실하게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일단은 요 정도 보고 지금 문학사도 그렇고 막 지금 할 게 너무 많은데 이거는 세대에 관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제시한 내용을 읽어보시고 적용을 해보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이거를 다 할 수는 뭐 없어요. 그래서 이거 하면 이것만 갖고도 지금 제가 4시간, 5시간 뭐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뭐 현실적으로 그렇게는 안 되니까 요 얘기는 이 정도 맞춰야 될 것 같긴 한데 이제 나중에 이제 자연스럽게 여러분이 이제 1월 달에 우리가 만나고 공부를 하게 될 텐데 그렇게 됐을 때는 그때 이제 수업 시간에 이때는 이 방법, 이때는 이때 필요한 거는 그때 제가 또 열심히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전체적으로도 또 한번 수업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그다음에 어느 시기에는 어떤 게 중요한지 뭐 이런 말씀도 잠시 후에 다시 또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일단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요 정도만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고 자, 일단 잠깐 좀 쉬었다가 그 다음 수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